(1978년 9월 26일) 최초의 국산 지대지 미사일 백곰의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 국방기술 불모지에서 6년의 노력 끝에 이룬 위대한 비행. 당시 우리 군에서 쓰고 있던 미국 미사일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완성한 백곰 미사일. 40여 킬로미터에 머물던 어네스트 존의 사거리를 4배 넘게 연장했고 목표를 찾아가 타격하는 유도 기능을 장착, 실전에서 그 위력을 한층 높였다. 백곰은 1970년대 자유진영의 주요 지대공 유도 무기인 나이키 허큘리스보다도 성능이 우수했다. 백곰 유도탄은 개발 단계부터 내부 회로를 반도체로 제작했고 추진체의 안정성도 강화해 타격 성공률을 높였다. 하지만 백곰 미사일은 이처럼 훌륭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실전에는 배치되지 못했다. 어네스트 존 로켓이 우리 군에서 퇴역한 것은 1990년. 나이키 허큘리스가 마지막으로 일선 군부대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 2014년. (6년에) 걸쳐 사거리 180km의 유도탄을 제작해놓고도 그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외국산 미사일을 교체하지 못했던 것이다. 백곰 미사일의 실종.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한국 최초의 유도탄인 백곰 미사일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와 연결해서 그 이후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하신 구상해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의 최성빈 박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의 서우덕 교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늘도 이제 세 분과 함께 우리나라 미사일 개발사에 대해서 말씀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까지 진행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간단하게 VCR로 정리해봤습니다.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기습 침투 사건과 바로 이틀 뒤 벌어진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북 사건. 그리고 1970년대 초 주한미군 7사단의 철수는 자주 국방 능력을 갖추지 못한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안겼다. (1971년 12월) 설립된 지 갓 1년이 지난 국방과학연구소에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지시가 내려진다. 적 후방의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유도 무기는 상대의 전투 능력을 무력화시켜 전쟁을 억제하는 최강의 병기다. 하지만 강대국에서도 구체적인 유도탄 개발 자료는 국가 최고 기밀. 대한민국이 미사일 개발에 나서려면 선진국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들의 경계심부터 해결해야 한다. 위장 명칭을 붙여 유도탄 개발을 경계하는 외부의 시선을 속이고 2년간의 답사 끝에 유도탄 연구소와 비행 시험장의 건설을 시작했다. 구형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정비할 뿐이라며 미국 정부를 설득해 기술과 장비를 얻기도 했다. 디지털과 반도체로 미사일을 재설계하고
미국의 방산업체로부터 추진체 제조 장비를 사들였다. 8차례 시험 비행을 통해 개발된 미사일의 성능도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1978년 9월 26일 무에서 유를 창조한 6년의 노고를 딛고 대한민국 최초의 유도 무기 백곰 미사일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소독 박사님, 한국 최초의 유도탄 백곰 미사일 발사 성공 이야기를 이제까지 나눠봤는데요. 첫 공개 행사까지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제 백곰을 우리 군의 실제 전력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떤 준비와 절차가 필요할 텐데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개발을 했다고 해서 바로 전력에 투입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험 평가를 거쳐서 이제 합격이 되면은 그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 양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되고요. 양산이 되면은 그 무기를 이제 군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군에서 그 무기를 받아서 운용할 수 있는 제반 준비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뭐 군에서 쓰는 용어로는 전력화 지원 요소라고 하는데요. 전력화 지원 요소는 크게 이제 전투 발전 지원 요소, 또 종합 군수 지원 요소 이렇게 해서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교리, 또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부대 편성, 여러 가지 시설, 설비, 그리고 또 교육 훈련, 뭐 이런 그 요소들과 또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뭐 부품이라든가 또 이걸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갖추어져야지 이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제반 요소를 다 갖추어서 된 상태에서라야지 이제 전력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사전에 또 이제 준비와 절차가 또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한데요. 구 박사님, 실제 이 백곰 미사일 개발 후에 공개 시험 후에요, 이 실용화를 위한 어떤 명령과 절차 이거 계속 좀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때까지만 연구원들이 쐈으니까 연구원들이 전투에 나가서 뭐 계속 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그 작전 포대로 못한 것은 군에서도 이런 걸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지대유탄 처음으로 이것이 이제 그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작전 포대로 그걸 하질 말고 우리가 시험 포대로서 한번 만들자. 그래서 시험을 해서 여기서 어떤 모든 문제점을 도출해서 군에서 이걸 갖다가 교리로 발전시킬 것, 그다음에 군수지원책에서 그 발전시켜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명칭이 시험 포대였습니다. 그걸 그 하기 위해서는 80년에요. 시험 포대가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요원들을 훈련을 우리가 시켜가지고 안흥해서 그 요원들로 하여금 8번에 걸쳐서 그 실용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사실 요새는 운영 시험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발사를 해서 그걸 8번 해가지고 이상이 없어서 그다음에 양산에 들어가가지고 뭐 정확한 그 배치 탄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1개 시험 포대를 갖다가 시험장 인근에 만일을 위해서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필요할 것 같아서 시험장 바로 인근에 그 시험 포대를 갖다가 창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우리 미사일 개발이요, 갑자기 급 브레이크라도 걸린 듯이 멈춰서게 됩니다. 바로 이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이 이제 중단하게 되는데요. 구 박사님,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요, 5공학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당시 국가연이나 미사일 개발팀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죠. 정말 그 안타까운 일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 그 50 정부가 들어서면서 80년과 82년에 2차에 걸쳐서 대대적인 인원 감축이 일어나는데요. 약 1000명이 그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참 불행히도 이경 박사를 비롯해서 거기 5개 부장이 있었는데 5개 부장 전부, 그 다음에 실장도 반 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유도탄 개발은 막 83년 1월 1일부로 중단이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주 박사님, 왜 이제 5공학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ADD, 그 국가연의 이제 인원을 좀 대대적으로 감축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사일 개발팀을 집중적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것이 5공화국 들어서게 되면서 이전 박정희 정권과의 어떤 방위 산업이나 국가 안보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당시에 그 북한은
사실 프로그 소련으로부터 프로그 70km 이상 나가는 미사일을 도입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던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백곰을 통해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이 한 단계 도약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력을 감축함으로 인해서 북한보다 앞서가던 미사일 기술이 이제 뒤지는 이런 모습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도 북한의 우리가 앞서가던 능력이 뒤처지다 보니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지금 아주 가장 위협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고, 또 미래도 이것은 우리 국가의 위협의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 인력 감축뿐만 아니고 이 무기 체계, 다른 무기 체계 분야도 국산화 의지가 매우 희석되는 이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외 도입도 많이 하고, 또 기술 부족 이후로 면허 생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국산화에 의한 자주국방 의지는 정부 정책에서 많이 희석됐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그런 정책을 끌고 가다 보니까 ADD나 방산업체도 이제는 국산화 의지보다는 어떤 이제 양산을 통해서, 생산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즉 독자 개발보다는 기술 도입 또는 면허 생산을 이제 역점을 두는 이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이 사실은 자주국방의 의지, 또 무기 국산화의 의지는 상대적으로 매우 약화되지 않았냐,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군데의 자료를 좀 확인해 보면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이 백곰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78년도 9월 26일에 공개 시험한 백곰 유도탄은 국산이 아니라 미제 나이키 허큘리스 유도탄을 페인트 칠로 위장한 것이고, 국가연은 만들지도 못할 유도탄을 개발한다면서 수천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기만했다라고는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따로 해석할 여지도 없이 직설화법으로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백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었는데요. 구 박사님, 이 당시에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왜 백곰에 대한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을까요? 저도 그걸 갖다 참 불가사의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 나이키 허큘리스 우리가를 갖다가 모방해서 백곰을 갖다가 개발할 적에 거기에 이제 크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뭉치별로 좀 분류한다면 탄두가 있고 유도 조종 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추진기관이 있고 껍데기에 그 기체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전부 우리가 처음 한번 경험도 없고 데이터베이스도 없는 상태에서 동시에 이걸 다 만들어 가지고 쏠 적에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비행시험할 적에 계측장 장비를 그 안에 탑재를 하고 내부를 갖다가 변화에 대해서 수신을 통해 가지고 알아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얽혀설켜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저희가 이걸 효율적으로 우리 같은 그 경험이 없고 전문 지식이 미약한 우리로서는 단계별로 해야겠다. 이와 같이 그 개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제일 처음에 가장 힘들었던 그 유도조영체 그것은 전부 우리가 개량을 해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의 제일 그 당시에 어려운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그 3차, 4차까지 시험을 해서 이제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유도조정 장치가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체, 그 다음에는 추진기관, 이렇게 아주 마지막으로는 전부 결합해서 국산으로 이렇게 이제 최종 시험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으로부터 그 나이키 허큘리스 잉여탄을 갖다가 10발쯤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바로 그 시험용으로. 그래서 제일 처음 1차, 2차 때는 유도장치가 그걸 성공해서 끝날 줄 알았고, 그래가지고 1차, 2차 그 유도장치, 새로 한 유도장치를 넣고 나머지 그 기체라든가
추진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그 미국의 군원 그 나이키탄을 갖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시험을 단계적으로 해서 마지막 이 8번째에 가서 완전히 이제 국산으로 이제 그 대체해가지고 그 시험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제공하는 그 군 부서가 어디였냐면 육군에 그때는 소속이 돼 있었는데 방공포 사령부에서 저희가 나이키 허큘리스 그 잉여탄을 갖다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꾸 실패했다는 얘기는 나오고 말이죠. 그리고 미국의 그 군원탄은 10발이나 가져가고 이러니까 이게 안 돼서 이 나이키 허큘리스를 갖다가 페인트 칠로 해서 태극기 붙이고 이걸 갖다 대통령 앞에서 시험했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산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소 내부에서도 이게 하도 보완이 되고 또 대전에 이게 서울에서 떨어져 있어가지고 대전에 따로 그 독립된 그런 그 연구 그 부서에서 이걸 진행하다가 보니까 그 일체 이 백곰 사업에 대한 얘기가 대화가 있을 수가 연구소원 간에도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구소 안에서도 정말 그 유도탄 개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결과를 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뭐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전두환 대통령께서 끝까지 이와 같이 이 국산품이 아니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굉장히 불가사의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어렵게 기반을 다지기 시작해서 막 상승세를 탔었던 이 국산 유도탄 개발이 이제 중지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막대한 손실이 이제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서 박사님, 이 국산 유도탄 개발이 우리 방위 산업에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미쳤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계속 개발 중이었던 유도탄 개발이 중단이 딱 됐다. 바로 이제 그 상태가 이 방위 산업에 많은 큰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비단 그 유도무기의 개발 중단이라는 그 상징적인 것인데 말하자면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와 그 이후로 이어오는 그 정권에 있어서의 아까 말씀드린 방위 산업 의지의 퇴색이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이제 그 국제 방산 환경이라든가 뭐 여러 국내의 정세에 맞물려서 방위 산업이 하나의 그 목적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그 의지가 줄어들고 방위 산업 추진 어떤 그 주체도 뭐 정권 청와대 차원에서 그 국방부 부서 차원으로 이렇게 격하가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방위 산업이 많이 위축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983년 10월) 전두환 대통령의 동남아 외교 순방 첫 방문지였던 미얀마. 대통령 수행원들이 아웅산 묘역을 참배하던 순간 엄청난 폭음과 함께 현장은 아수라장이 된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수행단 모두를 몰살시키려 했던 북한의 천인공노할 테러. 부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17명이 순직하고 14명이 부상당한 대참극이었다. (88) 서울올림픽까지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전 세계가 불안한 시선으로 대한민국을 주목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올림픽과 국가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다. 서 박사님, 북한이 1968년도에 청와대 기습 사건을 통해서요, 이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하는 일이 한 번 있었었고요. 그 이후에 1983년도에 다시 이제 해외에서 남한 지도자를 이제 시해하려고 하는 이런 이 사건을 북한에서 벌였는데요. 이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에서 이렇게 테러를 벌인 이유,
이면에 어떤 좀 이유가 있을까요? 테러는 작은 비용으로 또 행동의 규모를 작게 하면서도 뭐 원하는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쉽게 동원할 수 있는 그 수단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 같이 뭐 그런 국가에서는 뭐 전쟁을 일으키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테러가 쉽게 동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그 학자들도 20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일이가 만약에 김정일이 집권하기 전의 일인데, 김정일이 집권하게 되면은 대외 정책 수단으로 정치 테러리즘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김정일이가 김일성 살아있을 때 1980년도에 정식으로 후계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웅산 사태가 터진 게 1983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80년도에 정식으로 후계자로 지명되고 나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뭐 여러 가지 그 정책 분야에 김정일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 상황이 됐을 것이고, 자기의 어떤 그 성과, 업적을 이제 그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그 시기였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택한 그 수단이 지금 뭐 남한에 이러한 그 보수 군사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것을 제거함으로써 자기의 그 대남 혼란도 시키고 큰 성과를 자기 업적으로 나타내야 되겠다, 뭐 그런 게 작용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뭐 정확하게 그 나타난 그런 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예. 뭐 아주 그냥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좀 다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거시적인 것 부분 속에서 우리가 자세히 또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요. 그 꺼져버린 줄 알았던 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부분이 이 아웅산 테러 사건 이후에 이제 새롭게 이제 불씨가 이제 지펴지는 것들을 여기저기서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그 미사일 개발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 다뤘던 이제 우리 구 박사님께서 이제 되게 생생하게 좀 증언을 좀 해주실 텐데요. 아웅산 테러가 있고 나서 그 얼마 있다가 이기백 합참 의장을 만나셨죠. 또 뜻밖의 만남이고 또 만나신 가운데서 어떤 또 대화가 오고 갔었을 텐데 어떤 내용이 조금 있었습니까? 갑자기 장관실에서요. 그 장관실로 소환 좀 호출 그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제 윤석민 장관이셨는데, 그리고 합참의장님은 이기백 장군이셨고, 그다음에 장관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 차에 타고 어딜 가자고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 호출되나 보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더니 그 통합병원에 도착해서 5층으로 그냥 직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병원장이 다 마중 나와 있었고요. 네. 갔더니 그때서 이제 입을 넣었는데, 지금부터 좀 잘 듣고 결심을 하기 바란다 하면서, 근데 이 병실에 누가 있냐면 온몸에 기부스를 하셔가지고 눈하고 코, 입만 이렇게 했는데, 크라크 비행장에서 응급조치 하시고서 후송되신 이기백 의장님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살아나오신 분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님하고 이기백 합참의장 두 분 이렇게 생존해 오셨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합니다. 이기백 의장님이 정말 치가 떨린다는 쭉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올림픽이 이렇게 말이야 갔다가면은 무산되겠단 말이지. 대책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당했는데도 우리가 이북에 보복할 말이지 하등의 수단이 없다. 우리가 말이지 정말로 마음 같은 우리 전투기를 갖다가 평양에 보내서 미사일 있으면 미사일로 그냥 거기 박살냈으면 좋겠는데, 미사일도 없고, 그 다음에 전투기를 보내면 이건 뭐 또 한미 연합사령부하고 문제도 있고, 이건 전쟁으로 에스컬레이트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겠는데, 만일 이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 다음에도 우리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건 말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당장 지대지휘단, 평양 가는 지대지휘단을 시작을 해서 87년 말까지, 88 올림픽에 대비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7년 말까지 시험포대가 아닙니다.
작전 포대, 작전을 갖다 당장 그 할 수 있는 작전 포대를 갖다가 완료시키라 말이죠. 이런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장관님하고 의장님이 바로 ADD의 그 인력을 갖다가 1000명을 감축하고 또 그 중에 유도탄 분야에 대한 그 전문 인력들을 감축하신 사인하신 분들이 두 분이시라고요. 유도탄 안 하시겠다고 이 사람 퇴직시킨 것이 10개월도 안 됐단 말이죠. 예. 그러고서 이제 와서 말이죠. 4년 내 그것도 시험 포대도 아니고 작전 포대? 사람이 없어서 저는 못 하겠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손을 기부선 선장 처음 보더니 손을 꽉 잡더니요. 안 된다 이거야. 이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명령이다. 각하의 명령이니까 내가 대신 전하는 건데 이건 올림픽을 위해서도 이건 국가대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은 말을 하지 말라 말이에요. 무조건 한다고 하고 결심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윤 장관님이 좀 쑥스러웠죠. 윤 장관님께서 그래 구 박사 내가 말이지 예산이고 인력이고 올리면은 인력도 이 충원도 계획도 다 올려면 전부가 내가 말이지 조치할 테니까 무조건 말이지 하기로 하자 말이에요. 하라. 서 박사님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87년까지 유도탄 개발이 아니라 실전 배치까지 하려면은 또 이제 상당 부분 어떤 절차와 이제 준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얘기 먼저 설명 간단하게 듣고 계속해서 우리 구상해 박사님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려면은 개발 개념 정립하는 게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죠. 어떤 성능의 또 어떤 형태의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냐. 아까 백곰 같은 경우는 레이더로 지령 유도를 해야 되고 또 4단 추진기관이 4개가 이렇게 묶여 있어서 좀 불편하고 또 고정식으로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이제 개발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좀 더 전술적인 용도에 맞게 하려면은 관성 유도를 해서 파이어 앤 포겟 개념 도입하고 이동식 발사대 만들고 또 추진기관도 4개 있는 것을 하나로 묶고 이런 개념 정립을 이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일단은 그런 걸 만들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면은 인력이 있어야죠. 다 인력 다 흐트려서 없애놓고 이제 다시 하라면은 다 모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흐트러진 인력을 다시 오면은 다시 복귀합니까? 다 새로운 직장 다 찾아가서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큰 부분이고 일단 그렇게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력화 시키는 문제하고 그냥 개발에 성공하는 거하고는 또 이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 하려면은 부대 편성, 교범, 각종 시설, 그에 따른 그 부대 인력 이 준비하는데 이게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구비가 돼야지 작전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죠. 이제 이게 새로운 일의 시작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주어진 미션이 성공적으로 유도탄을 이제 개발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갈 이제 현무 미사일인데요. 최 박사님, 구상해 박사님과 연구진들이 만들어냈었던 현무 미사일.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좀 간단하게 어떤 무기인가요? 예, 백곰은 시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30%밖에 진척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곰은 하나의 시제품이고 그 중에서 아까 3가지, 그러니까 유도 방식, 또 추진 체계, 발사대 이것을 대폭적으로 개량해서 이제 현무가 탄생되는데 문제는 백곰을 78년도에 시험 발사한 이후 이제 이걸 착수하다 보니까 약 7, 8년이 경과되게 됩니다. 사실은 그 공백을 메꾸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구 박사님이 이제 만드는 이제 현무는 사실은 전략 타격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타격 지점은 결국은 우리의 가장 위협이 되는 북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거점을 아주 파괴력 있게 타격을 할 수 있는 무기고
또 이 현무가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되면서 우리 전략 무기가 한 단계 발전하는 이제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무가 성공해야 그 이후에 뭐 그 현무까지는 뭐 사거리가 180km였습니다만서도 300km, 500km 이런 무기 체계가 유도 무기 체계가 이제 탄생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현무 미사일의 착수는 우리 탄도 미사일의 이제 첫 삽을 뜬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백곰은 시제품으로 실전을 뱉지 않은 것이고 이제 현무부터 본격적으로 전력화가 되는 이런 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연 설명 주십시오. 아까 구 박사님 백곰은 30% 뭐 또 최 박사님 시제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혹시 백곰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까 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차이가 뭐냐면은 시제품이나 뭐 이런 시제품이라고 해서 개발을 완성을 안 한 건 아니고 개발은 완성을 한 겁니다. 그 자체로서 성능을 충분히 다 증명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 상품에서도 뭐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탈 수 있도록 다 만들었는데 시판을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말하는 실전 배치다, 전력화다 이 말은 시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백곰 자체는 30%밖에 못했다는 것은 개발만 다 하고 실전 배치하는 과정에 뭐 병력이라든가 이런 준비하는 부분을 나머지 70%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예, 두 분 이제 박사님들의 이제 현무와 백곰의 차이 간략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주셨는데요. 바로 이제 이 현무를 개발하신 이제 장본인이 이제 우리 구상의 박사님이신데요. 80년대 말부터 이제 이게 연구 개발에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하셨을 때인데요. 그 당시에 기술 인력 장비, 특히 이제 연구진들의 이제 열정이 우리 번개 사업이나 기존에 했었던 방산에 있었던 그런 젊은 과학자들의 또 열정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좀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같이 참 합참의장과 장관님으로부터 현무를 전력화하는 거에 대한 87년까지 하라는 지시를 받쳐 참 막막하고 참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참 막연하게 해서 연구소에 와가지고 간부들한테 이와 같은 얘기를 저게 간부라고 해 참 그 전에 한 1년도 안 된 사이에 실장들이라고 몇 명.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정말 다들 한숨이지요. 정말. 그러나 한 가지 내가 그래서 이래다는 큰일 나기 때문에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정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 배수진이죠. 퇴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비장한 좀 그 생각을 하고서 간부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쭉 배경 설명했습니다. 올림픽이 뭐 이래서 이거이 참 심각한 문제고 해서 우리는 이걸 하지 않으면 ADD의 존재 의의가 지금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번개 사업 때도 정말 그때 막막할 때도 우리가 그걸 해냈고 백곰도 정말 불가능한 거 그때 로켓도 제대로 못 만들 때 대전차 로켓도 못 만들 때 유도탄을 갖다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결국 우리가 극복했던 우리가 아니냐 말이지. 비록 우리 인력에 많은 손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백곰 때 비해서 그래도 우리가 다행인 것은 전문 인력만 없지 시설이라든가 그런 연구 장비라든가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느냐 말이지. 예. 이게 얼마나 큰 자산이냐. 추진제 공장도 있고 말이죠. 기계 공작실도 있고 또 유도적 연구 장비라든가 전부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다. 그래서 그래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이름을 갖다가 붙여서 말이죠. 어떤 결집력을 갖다가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저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예. 자, 이 유도탄 말이지. 이게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그전 같이 백곰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우리도 나이키 허큘리스라든가 말이죠. 이런 멋있는 말이죠. 패트리엇이라든가 미국같이 우리도 이런 이름을 좀 멋있게 붙이자 말이죠. 제대로. 그게 처음으로 제대로 이제 붙여진 이름인데 예. 그래서 여러 가지가 참 좀 의욕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예. 총원이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간부들이 심사위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채택된 것이 현무입니다. 물론 이것은 좀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미신적인 거지만 현무가 북방을 지키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무로 이렇게 이름을 하고 새로운 각오로 이렇게 해가지고 새 출발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참 그때 다행히 그 연구원 청원이 참 위기의식을 알고 다시 한번 말이죠. 우리가 해보자 말이죠. 우리 캔두 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정말 휴가도 없이 그 백곰 때와 똑같았습니다. 번개사업 때 똑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시 이제 그 의기소침해진 연구원들을 다시 또 이제 분발시켜서 이제 연구개발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셔서 이제 1984년 이제 9월 20일 드디어 이제 이 현무 미사일이 첫 번째 이제 시험 비행에 들어가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제가 현무에 대해서 또 그때 이제 연구원들에게 제가 강조했던 것은 야, 우리는 말이지 불은 탔다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남아있는 중요한 자산들은 그대로 온전돼 있다. 이제 78년 우리가 공개시험 끝나고서 이건 지대지였어요.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지대지를 허락한 것이니까 많이 우리 번개사업, 1차 번개사업까지 형태를 만든 겁니다. 만든 건데 이게 지대지의 목적으로서는 군에서는 이건 말이죠. 이 채택을 안 돼서 우리가 정말 지대지를 갖다가 제대로 만들다 이경수 박사가 그런 개념을 갖다 하다가 바로 퇴직을 했고 최호연 박사가 80년에 이제 그 유도탄 소위 K2라는 이름으로 보완책 그런 것이 개념 우리가 셋업을 했습니다. 개념을 갖다 확립을 한 것이 바로 지금 지대지 유도탄에서 본격적으로 같은 외국 물론 지대지 유도탄을 저희가 전부 검색을 하고 조사를 하고 말이죠. 했더니 첫째 이동형이 기동성이 있어야겠다. 둘째로는 말이죠. 이것은 일단 추진기관으로서 신뢰성을 신뢰도를 높여야겠다. 셋째로는 파이어 앤드 포게트. 이게 발사에서는 쏘고 나서는 말이죠. 딴 데로 이동할 수 있고 유도탄이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가게끔 자체 유도 조정 장치를 이게 관성 유도 장치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냉각 장치 뭐 변환이라든가 말이죠. 해서 그 세 가지가 기본 이 골격으로 나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호연 박사가 82년에 이제 뭐 페란티하고 교섭도 하고 이렇게 일부 부품도 들여오고 관성 유도장치 시험도 하다가 또 그만뒀어요. 그러고 나서 1년간 공백이 일어난 겁니다. 전부 이제 인원이 전부 퇴직하고 그러고서 제가 또 맡게 된 거예요. 예. 또 맡게 됐는데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말이죠. 그래도 뭘 비빌 언덕은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리고 관성 유도장치 부품도 그때 한 15세트인가 20세트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조립이 안 한 상태입니다만. 그래서 이거 우리가 조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산까지 하면 되겠다 해서 보니까 우리가 저기 쏘면은 기술 시험을 이제 DT1이야 기술 시험을 갖다가 거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증명이 되면은 기술적으로 이건 뭐 이제 이상 우리 연구 목표에 부합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운영 시험에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쏠 수가 없으니까 부대 훈련을 갖다가 부대 편성을 하고 그 포대 요원을 이제 편성을 하고 훈련을 이제 거쳐서 부대 시험까지 그러면 유도탄은 끝나고 물론 그 전에도 그 사이에도 기동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게 유도탄을 갖다가 발사대 위에다 싣고 전국을 돌아다녀야 합니다.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뭐 이런데 다 그것도 한 1년 주행을 했습니다. 예. 주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신뢰도가 이제 풀어주면 양산에 들어가고 그 부대에서 이제 그 교범을 만들고 정비창 지어주고 또 그 사람들 처음 보는 시설이니까 현무는 저희가 그 포대에도 설계를 갖다가 저희가 그 시설물 설계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 83년 9월에 이제 처음으로 9개월 만에 우리가 이동형 발사대에다가 처음으로 우리 추진기관도 1단 추진기관 그 다음에 관성 유도장치 조립해서 넣고 지상시험은 다 할 만큼 했습니다. 해가지고 한번 비행시험을 하자 말이죠. 그래서 결과가 지상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아주 좋아서 안흥에서 이제 첫 그 시험을 갖다가 했습니다.
했는데 장거리는 그때가 그 이 최전 탄착점이 말이죠. 한 180km 가까이 됩니다. 그 저 영광 옆에 있는 그 무인도를 표적으로 쏘는데 근데 그걸 처음부터 확실하지도 않은 걸 쐈다가 무슨 이탈이라도 하게 해가지고 잘못되면 큰일이니까 높이 쏴가지고 기능만 확인하기 위해서 단거리 시험을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그 20km 떨어진 그 우리 표적 섬이 또 있는데 거기다 쐈는데 이게 너무나 완벽하게 시험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상치 설계치하고 시험치하고 완벽하게 일치해서 2번 단거리 시험을 하게 됐던 걸 성략하고서 예. 2번째 장거리 시험을 갖다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희가 이제 그 표적 탄착점에 그 저희 요원들이 확인하러 갔더니 공사노차가 생각하고도 반도 안 되게 정확하게 그 이 저기 표적에 명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안사가 이제 백곰 그 저기 그 가짜다 페인트했다 뭐 이건 국산이 아니다 해서 보안사에서 아주 총동원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탄착지까지 자기들이 직접 답사를 해서 그 낙하물들이라든가 이걸 수거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보고가 됐는데 갑자기 말이죠. 청와대에 있는 그때 전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안현태 장군이셨는데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각하께서 이 유도탄, 백곰, 현무, 현황까지 거기에서 예산 얼마 들고 국산화율은 어떻고 뭐 CG업체는 어떻고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이 저기 2주 후까지인가 그 날짜를 박으시면서 보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한테 통보 않고 저한테 직접 그 한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한테 전화했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걸 이제 백곰하고 현무하고 쫙 그 두 다 나서 그 시험원 결과 비디오 뜬 걸로 해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그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백곰이 이렇게 해서 70%가 이게 국산화됐고 CG업체는 어디라고 했는데 상당히 그때 언짢으셨어요. 그래서 현무에 대해서는 쫙 CG업체 그러니까 자기들 확인 수첩을 내오시더니 다 그대로 그 CG업체라든가 이런 거 제품 그 만든 것들이 확인하시더니 그건 굉장히 기분을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30분 하게 돼 있는 것이 1시간까지 연장돼 있었습니다. 예. 연장돼 가지고 그때 나오시면서 저를 껴안더니 정말 이번은 국산 확실하다 말이지. 예. 그러면서 내가 말이지 이 다음 시험에는 절대로 내가 가서 볼 테니까 먼저 쏘지 말고 그 3차 시험에는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할 테니까 볼 테니까 그 대기하라 말이죠. 그래가지고 3차 시험 때 오셨죠. 예. 뭐 그때도 뭐 네. 정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이제 그때 이제 뭐냐면 우리 네. 이제 공개는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대통령님 물론 그 임석 전에 장관님, 그 합참의장님 그리고 삼군총장님, 그다음에 이군사령관, 보안사령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여 명 그 군관계 요인들이 오셔서 그 시험을 갖다가 참 대성공리에 그때 했습니다. 했는데 예.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스케줄이 오셔가지고 11시에 오셔가지고 오찬을 하시고 오찬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만 시험하는 거니까 그건 뭐 한 5분밖에 안 걸리니까 1시 반에는 그 떠나시는 걸로 귀경하시는 걸로 했는데 이걸 처음 이렇게 보셔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다과회를 하고 그 자리에서 직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과회에 그 관련 연구원들 다 그 저기 모으라고 내가 저 치하를 해야겠다고. 그래서 치하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또 백곰 말씀을 또 이건 가짜였는데 이건 현무는 좀 진짜다 말이죠. 국산이다.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아연실세겠지요. 그러면서 금일봉을 주셨습니다. 예. 너무 잘했다고 갑자기. 근데 별로 준비를 안 해오셨는데 아마 돈을 거기서 경호실장님이 고생했어요. 돈 그 준비하셨는데 저보고 그래요. 경호실장이. 여태까지 각하께서 이 저 순시한 중에서 경력금 이렇게 많이 준 일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그 돈은 저희 간부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연구소의 조형물로서 그 이 저기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정거리 140km, 목표물 명중 오차율 100m, 국산화율 98%.
1985년 9월 21일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참석한 비공개 발사 실험 현장에서 북방을 지키는 신 현무 미사일이 마침내 하늘을 향해 비상했다. 하지만 미사일 개발의 성공적인 마무리까지는 남은 관문이 있었다. 1년간에 걸친 설계도 재검토와 부품 전수 검사. 두 차례 부대 운영 시험을 거쳐 1987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그 위용을 드러낸 현무. 미사일 한 발로 420평방미터를 제압하는 위력. 지상관제 레이더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 타격하는 현무 미사일. (1987년) 드디어 우리 손으로 만든 지대지 미사일 현무가 노후화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대신해 실전에 배치되기 시작한다. 1971년 12월 한 장의 쪽지에서 시작된 우리나라 유도탄 개발 여정은 16년 만에 현무 미사일 실전 배치로 마침내 그 원대한 꿈을 이룬 것이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유도탄 개발 지시를 시작으로 해서요. 백곰을 거쳐서 현무에 이르기까지 장장 15년간의 한국 유도탄 개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감개무량하고 자랑스러운 면도 있지만요. 안타깝고 아쉬운 면도 이제 상당 부분 많이 있는데요. 고 박사님, 네. 우리나라 유도탄 개발사를 쭉 돌아보시면서 네. 우리 이제 시청자에게 마지막 당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박 대통령께서 번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백곰 유도탄을 갖다가 그런 무리한 걸 알면서도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토대가 돼서 오늘날 정말 기술주권에 의한 명실상부한 자주국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도탄 얘기만 있으면 물론 무기체계에서 유도탄이 요새 참말로 핵심입니다. 그러나 지상무기에 있어서 말이죠. 그와 같이 그 박 대통령의 그런 번개 사업에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 참 명품 이 지상무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흑표 전차라든가 수출까지 하면 그다음에 105mm 자주포 말이죠. 이것도 정말로 참 손 뛰어난 그런 저기입니다. 또 장갑차 이런 것들 참 훌륭한 무기들을 갖다가 저희가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백곰 이런 무리한 유도탄 개발이 그 기반을 쌓고 참 도중에 그런 인력 손실이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한 덕으로 현무에서 자신감을 갖고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지대지 유도탄에서 현무 2, 3 이렇게 나가는 것은 순항 유도탄도 참 저희가 정말로 정밀도가 말이죠. 수메타에 불과한 그런 지대지 유도탄도 만들게 됐고 그리고 현무 2에 있어서도 참 장거리 탄도 진짜 말로 그야말로 탄도탄입니다. 명실상부한 탄도탄도 저희가 개발성 기반이 됐고 그 외에도 지대공 유도탄에 아까 천궁이라든가 천마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했고 함대함이라든가 기가 막힌 그런 세계에 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유도탄을 개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 기초가 되지 않나. 그런 박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다면은 이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도중에 참 저희가 그와 같은 참 질고라고 할까 중단이 겪는 그런 아픔이 없이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이 유도탄 개발이라든가 이런 무기 개발을 갖다가 군과 정부가 추진했더라면 지금 정말로 저희가 탄도탄에 있어서도 이북이 말이죠. 두렵지 않은 그러한 이 수준이 됐지 않은가 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일면 그런 자랑스러운 후배들을 둔 거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기억해야 될 순간도 많지만요. 또 한편으로 보면 논쟁거리가 또 많은 이야기였습니다.
백곰과 현무 미사일 개발사를 이제 돌아보게 되면서요.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와 이제 방위 산업에 이런 부분들은 좀 교훈으로 꼭 삼자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을 텐데요. 우리 서덕 교수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우리가 실현 당하는 것하고 가난, 질병 이런 것은 직접 당해보지 않고는 느끼지 못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보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도 이것이 무너지는 직접적인 체험을 하지 않고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을 준비하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방위산업은 내 손으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위산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원들의 결과는 과학기술력과 또 경제력으로 나타나고 또 뒷받침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위산업이라고 하면은 그런 국가의 위상과 격을 나타낸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위산업 또 무기 개발을 하려면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비용이 들어가고 인내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나 이 방위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두 또 믿고 서로 간에 믿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또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우리가 백곰이라든가 미사일 개발하면서 많은 실패를 거치면서도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이 다 어우러져서 방위산업이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성민 박사께서. 예, 저도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백곰 그리고 현무는 우리가 타이틀처럼 첨단 국가의 초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백곰 현무가 이 전략 무기이고 또 국가 안보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현재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 발전시켜야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 타 무기 체계도 또 국산화를 해서 이 자주국방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국산화는 자주국방의 하나의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 국민적 공감대는 좀 약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의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 또 국산화에 대한 의지 이것들이 다시 한번 재생돼야 될 것 같고 또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이 군, 또 방산업체, 또 연구기관도 또 합심해서 사실 첨단 국가의 건설은 제가 볼 때는 국산화 중심의 방위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후속 방위산업. 오늘은 지대지 유도탄 현무의 개발사까지 포함해서 한국 미사일 개발의 초기 역사까지 알아봤습니다. 백곰을 시작으로 현무를 이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국 미사일 개발사는요.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